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더 라커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화요일에 더 라커룸 주인공 조갑재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3대 특검이 이제 채비를 갖추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씨 의혹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검, 대통령실의 특검보 8명을 추천한 상태인데요. 영상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씨 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던데 그게 뭐 특검의 시기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좀 끼치는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조사 일정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 작업만 해도 지금 벅찬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차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대면 조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까요? 글쎄,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이루어지리라고,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3대 특검 중 이제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의 인터뷰도 보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건희 씨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제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극심한 우울증 때문이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 입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 대표님부터? 근데 입원한 과정에 보면 외래 진료를 하고 입원했다니까. 예. 우울증이 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예. 또 그만큼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사하는 분들한테는 좀 난감하겠죠, 그죠? 저 우울증 부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이 결국은 양쪽이 만나는 지점이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분의 정신 상태를 좀 감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이번에 수사를 하면서. 예.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 측근들한테 물으면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비상계엄의 원인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신적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뭐 입원했으니까 전문의의 판정도 나올 수 있고 해가지고 뭐 재판 과정도 좋아요. 그래서 과연 윤석열, 김건희,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상태로서 국정을 운영했느냐,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심신미약으로 하면 그 무죄도 나올 수가 있어요. 무죄가 나오든 말든 이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이번에 뭐 입원했으니까 좋은 자료가 나올 수도 좋은 자료가 아니라 그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할 만한. 예. 자,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그 외래 진료를 받고 입원했기 때문에 어떠한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기인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현대아산, 그러니까 아산병원 자체가 입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아산병원 저 간호사 지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 툭 갑자기 입원하고 싶다고 해서 입원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느닷없이 입원을 하고 싶다라고 병원에서 먼저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전에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야당으로서 저희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싶지는 않아요. 특검이 출범한 직후에 갑자기 이제 입원을 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거 이상하다 싶을 거예요. 흔히 이제 어떤 수사 회피의 목적이다. 권력자들이 어떻게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그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익숙한 장면이어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는 없겠지만, 조 대표님 말씀처럼 지병이 정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추측성 논평은 좀 가급적 지양하고요. 대신 제가 김건희 여사라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겠죠. 대통령도 파면됐고,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인에 대한 의혹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샤넬백도 그렇고 뭐 웃돈을 얹어줘가지고 가방을 바꿨네 뭐하네, 본인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길 상태라서 사실 지병이 정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추측성 논평은 좀 자제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특검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미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더라고요. 예. 특검을 회피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추측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출장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이런 입원을 계속해서 특검을 피해도 원하시는 곳에 갈 수 있다. 출장 가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검 사무실이 또 서초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아크로비스타가 서초동입니다. 멀지 않죠.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출장 조사도 뭐 거의 유사한 조사가 될 수 있어. 직접 조사와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윤 전 대통령도 최근 이제 그 취재진들을 만난 과정에서 이제 재판장 출석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을 좀 보게 비켜달라 하고 기자에게 말하는 장면이 언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로막지 말아주시겠나? 좀 이쪽으로 빠져주실래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 뭐랄까요? 그 장면을 어떻게 봐야 돼? 그 기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또 사실 네. 여자 기자 본인보다 체구가 작은. 예. 저 계엄 사태 이후부터는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예. 자기 지지자의 대통령이라는 게 예. 이분의 행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지지자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 얼굴을 보이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팬클럽을 상대로 하는 그런 심리라고 생각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도 대통령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저 무슨 그 유명 인사를 따르는 듯이 팬클럽 입장에서 따르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 가지고 이게 팬덤이 된 거 보는 것 같아요. 팬덤. 예. 예. 그래서 참 슬프죠. 아니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아주 소수 집단, 그 소수 집단도 상당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 해가지고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만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신적으로 좀 약해졌다.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아, 예. 그래. 약해진 모습이었다. 예, 예. 저는 국민의힘이 개혁을 할래야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개혁을 좀 할만하면 부정선거 영화 보러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 또 할만하면 김건희 여사랑 투표한다고 또 언론에 잡히고 또 할만하면 이렇게 재판장 출석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되게 골칫덩이겠구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당 기자가 못 물어볼 걸 못 물어본 건 아니거든요. 3대 특검이 이제 출범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건데 비켜주세요라고 하면서 팬덤한테 얼굴을 보이게끔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 기자의 질문이 개인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게 국민의 물음일 텐데 그걸 외면하고 단지 지지자들에게 손흔드는 그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대단히 아직까지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 지지자들 좀 보게 이것은 또 지지자들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지지를 내가 기억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했다는 또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이제 3대 특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 205명에 달하는 메모드 특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아까 이제 조 대표님이 이 3대 특검의 접점은 결국은 양쪽 특검의 접점은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서 더 나올 게 있냐?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 할 테면 해보라 이런 취지를 말했고 이번 특검은 진보 진영 인사들이나 민변 쪽에 일자리를 주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 아직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검이 만들어지면 특검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무슨 성과를 단기간에 한 6개월 3개월 안에 거둬야 예. 되고 그다음에 동원된 검사 수가 초유의 예. 숫자니까 우선 가시적인 성과는 구속자를 많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럼 구속자가 날 데가 어디 있느냐? 군인들 쪽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남은 여지가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 그리고 이 내란 선동 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법원 난입의 배후라든지 아니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수사 대상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예. 그러니까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확대하느냐인데 예. 저는 이번 내란 혐의 수사 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아니 중국인 간첩
99명이 선관위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받고 있었다 하는 그 말을 한 게 이게 아무 관련 없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 의외로 구속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수사 이번 특검의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번 특검은 진보 진영 인사들이나 민변 쪽에 일자리를 주려고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내란 특검에 임명된 분이 조은석 특검이잖아요. 예.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랑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수통 그렇죠. 이거 그렇기도 하고 수사의 같이 계보죠. 수사를 했던 경험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2003년에 불법 대선 정치자금 수사팀 같이 활동을 했었었고 예. 그 수사팀을 매개로 친목 모임까지 같이 만들어서 활동했었던 분입니다. 그때 이제 한동훈 검사도 있었었고 예. 윤석열 검사, 그다음에 조은석 검사라고 해서 우직한 검사들의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우검회. 같이 막 등산도 가고 같이 사진 찍힌 게 있거든요. 예. 본인이 인정해서 같이 활동했었던 검사를 이제는 본인을 향한 특검이라는 이유로 진보 진영에 일자리를 준다라는 말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자신의 상황을 메타인지하지 못하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이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이른바 출장 조사, 검찰의 출장 조사를 받기 한 10여일 전에 두 차례 33분간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심은정 검찰총장도 지난해 비화폰으로 김주현 수석과 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통화 시점이 이제 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건으로 이제 불기소 결정 내리기 6일 전이다라는 것인데 이 시점과 이 통화 시기 그리고 통화한 대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비화폰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를 따져야 될 텐데. 영부인이 과연 비화폰을 쓸 수 있는 것이냐? 예. 그리고 저 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예. 또는 저 수석이 저는 그건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예. 비화폰이라는 게 기본 목적이 국가 안보상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안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무슨 사용한다는 것은 그건 부수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건 수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고 다만 타이밍으로는 문제가 있는 게 시계열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거기에 민정수석이 등장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적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의 그 폐해를 인정하면서 민정수석 안 두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그 나중에 민정수석을 하는데 보니까 또 검사 출신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여러 번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민정수석을 검사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경호처장을 현역 장성으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그 민정수석이 검사가 아니었으면은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저런 스스럼 없는 소통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이긴시고. 그 한 언론에서 그러니까 일단 김주현 민정수석이 어떤 위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윤석열 대통령 개인 핸드폰의 통화 내역을 분석한 언론 보도가 있었었는데 예. 가장 많이 통화한 당사자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1위고요. 다들 이제 2위는 한덕수 총리라고 예상하실 텐데 아니라 김주현 민정수석이랍니다. 100회가 넘게 7개월 동안 같이 통화를 할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말고도 훨씬 더 신임하고 각별한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신부전 검찰총장과 통화했다.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이제 통화 내용과 통화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육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출장 조사를 했었던 그러니까 샤넬백도 포함해가지고 예. 출장 조사를 했었던 그 날이 새벽 1시 26분에 조사가 끝났거든요. 예. 근데 20분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민정수석과 또 통화를 합니다. 사실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앞뒤 전후로 김건희 여사가 이 민정수석과 또 통화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통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정황상으로는 수사의 지휘 내지는 수사의 외압을 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사실 그 군 생활을 DP 군탈체포조 활동을 하면서 이런 통화 내역들을 많이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결국 이제 앞뒤로 누구라 전화를 했느냐, 그렇죠. 언제 했느냐가 굉장히 재판에서도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사실 통화를 할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통화한 이유가
본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또 무엇보다 영부인이 이제 이게 민정수석과 왜 통화를 하느냐 이 부분 자체 하나만 봐도 뭔가 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폰으로 해도 되잖아요. 자기 개인 핸드폰이 있잖아요. 근데 비화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보안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때 써야 되는 건데 굳이 비화폰을 선택해가지고 민정수석한테 전화한다라는 건 내가 이 사람과 통화했을 때 기밀을 유지해야 될 무언가 이유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런 부분들도 특검을 통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통화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게 뉴스가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화 내용 없었다. 그런 민정수석과 그런 대통령과 그런 김건희 여사 같으면은 얼마나 세 사람 사이에 빈번한 통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죠? 예. 그런데 오히려 통화했다고 하는 건 그냥 예측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도의 의미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자, 일단 특검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대 특검의 칼날이 말씀하신 대로 또 정치권으로 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국민의힘은 또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당 혁신을 놓고 이제 서원석 신임 원내대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사이에 뭐랄까요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이어갑니다. 지금 우리 당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는 대선을 패배한 야당이 되었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107석 소수당으로서 한계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 제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협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소수당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기르고 민생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예. 자,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사퇴 이후에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신임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3파전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중에 이제 송원석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대단한 배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배짱. 이렇게 선거에서 크게 지고도 역시 결국은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 즉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비호했던 사람을 또 원내대표로 뽑았잖아요. 예. 비슷한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다가 약 300만 표 차이로 크게 지고 나서도 똑같은 유형의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리고 경북 사람. 예. TK. 그런데 송원석 했을 때 그 댓글 달린 걸 보니까 누군지 뭘 했던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삼선이지만은 그쪽에서는 국힘당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되는 지역이니까 대구. 이분이 국민들에게 인상 깊은 활동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헌법에 대한 도전입니다. 왜냐 윤석열을 편들었던 사람은 최소한 국힘당 안에서 당직을 안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 과연 개혁이 가능하겠느냐, 혁신이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나는 역설적으로 김문수 전 후보가 만약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도전하려고 한다면은 아주 장애물을 맞는 거예요. 아니 원내대표가 경북 사람인데 당 대표를 또 경북 사람 같은 결에 있는 사람으로 뽑겠습니까? 저는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유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당선은 한동훈에게는 더 좀 유리한 상황이다. 자, 그런데 보면 당내 상황을 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TK인데 106표 중에 60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이현승 의원은 PK입니다. 이제 부산 그쪽인데 16표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게 PK와 TK 합하면 한 112표, 122표. 여기 이제 친한 게 122표가 아니고 76표. 76표고 김성환 의원이 30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7대3 혹은 8대2 구도로 친윤 대 친한의 구도가 있는 것이냐. 근데 김성원 의원도 애초에 친한계가 아닌 분이에요. 이분도 그냥 친윤이에요? 친윤입니다. 그래요? 이분의 지역구가
말이 좋아서 수도권이지 예. 연천 지역, 그러니까 접경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수도권의 대구라고 불리우는 보수세가 아주 강한 지역구의 의원이고 다선이기 때문에 예. 이분이야말로 제가 국민의힘 시절에 있었을 때 가장 비판했었던 사람 중에 한 분이거든요. 기회를 보고 따라갔었던 기회주의적인 성격의 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친한계로 분류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친한계 대 친윤계가 아니라 네. 친윤계 대 친윤계 대 친윤계다. 아, 친윤. 네, 그러니까 삼친윤의 대결이었었고 그냥 이제 정말 당을 쇄신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나온 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예.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의 어떤 방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전 들고요. 친한계라 봐야 사실은 세력이 많이 없거든요. 예. 뭐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이라든지 예. 김예지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전당대회를 열거나 차기 지도부를 꾸릴 때 친한계가 여전히 조금 불리한 구도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김성원 의원이 비상계엄령 해제 표결에는 참여를 해가지고 가표를 던졌죠. 그렇습니까? 제가 뭐 12월 3일 워낙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18명 중에 들어갈 겁니다. 존재감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건 예. 비가 오는데 이게 수해 복구 수해 피해 때 현장에서 비나 더 왔으면 좋겠다. 비가 더 와야 하는데 뭐 이런 네, 느낌의 그런 망언한 거밖에 기억이 잘 안 나서. 송원석 의원은 지난 1월 6일 체포 맡겠다고 해가지고 그 관제 앞에 모였던 44명의 아하. 국힘당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지. 예. 그리고 본인 김천 지역구에서 네. 탄핵 반대 집회를 직접 주최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 헌법재판소의 불법 조작된 증거 빨리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집회 주최했었던 사람이라서 예. 어찌 보면 찐윤보다 가장 더 찐윤스러운 사람이 이번 지금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유일한 기준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은 윤석열 계엄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의 대결에서 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에 반대한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반헌법적인 결정이었느냐. 물론 그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결정입니다. 당원들이 거기에 따라갈지 그건 나중에 전당대회를 해보면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당 쇄신하겠다, 혁신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수도권 민심 복원이 핵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혁신위 비대위가 있는데 또 혁신하겠다는 겁니다. 비대위 또 혁신위 비대위 혁신위 뭐 이런 느낌인데 김영태 위원장이 5대 혁신을 내놨잖아요. 근데 또 혁신위가 뭐 어떻게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 대표님? 저는 혁신위가 뭐 잘된 걸 못 봤거든요. 예. 인용한 씨도 혁신위원장 안 했어요. 혁신위원장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거 다 줄이고 전당대회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전당대회는 빨리 하셔라. 전당대회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무슨 당의 결정을 발표할 거냐 그걸 준비를 해야지. 네. 그게 진짜 전당대회거든요. 예. 전당대회라는 것은 대표 뽑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 당의 과거 한 1, 2년의 잘못된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걸 문서로서 채택을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걸 공식화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나는 밟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혁신 되지도 않을 혁신을 해봤자 예. 국민들 다 잊어버리니까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문서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당대회 해도 가망이 없다고 보는 게 전당대회가 개최됐다고 하면 저희가 가정을 해보고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각 후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헌법재판소 탄핵에 뭐 강을 건너자라는 말은커녕 이재명 정권을 계속 견제해야 된다라는 말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 중지된 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대여투쟁을 아주 본격적으로 하면서 재판을 재개하자라는 그런 논점의 말들이 주류적으로 따라올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해봐야 쇄신과 개혁의 어떤 가능성이 좀 보이지가 않고 전 오히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김재섭 위원장 같은 사람, 그러니까 유일하게 106석 중에 국민의힘에게 아주 어려운 지역구죠, 도봉구가. 그렇죠. 서울 도봉. 네, 서울 도봉은 사실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근데 김재섭 의원 정말 개인기로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죠. 당선된 만큼 결국 정치인들도 지역 구민들의 어떤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TK와 영남 PK 여론을 따라갔다가는 여기는 그냥 영남 PK 자민련 되는 거고, 도봉같이 어려운 지역구, 그러니까 일반 보편적인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여론으로 당이 운영이 돼야지만 탄핵의 강도 건너고 재장성으로 오는 건데, 지금 전당대회를 해봐야 다시 김문수 후보 나올 거고 뭐 탄핵이 잘못됐네 안 됐네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걸로는 쇄신이 안 될 거라고 좀 봅니다. 차라리 김재섭 위원장 같은 정말 쇄신의 칼을 잘 휘두를 수 있는 사람한테 정권을 주고 맡기는 것이 지금은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김재섭 의원을 당 대표로 뽑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나와라. 그러니까 제2의 이준석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워낙 합리적이고. 의외로 김재섭 의원에 대한 지지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많더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잘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좀 소개를. 워낙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당과 본인을 분리해서 나는 당은 국민의힘에 있지만 늘 도봉 구민들만 보고 정치하겠다라고 늘 주창했었던 사람이고 당론에 휘둘리지 않았던 사람이고 탄핵에 대해서도 계엄에 대해서도 그 사실에 본인의 의견이 명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김재섭한테 정권을 줘가지고 당을 어떻게 쇄신해야 된다는 평가와 예측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전당대회를 나가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전당대회에 나가라는 건 본인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전 차라리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송원석 의원이 한 번 더 김재섭 의원한테 정권을 줘가지고 한번 마음껏 칼춤을 쳐봐라라고 해도 비대위원장 해봐라.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까? 한동훈, 김문수 두 분 다 안 나오고 김재섭으로 몰아주자. 여기서 한번 저희가 의결해 보시죠. 라커룸에서. 그렇게 해야 이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재섭, 김용태, 이준석 이런 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보수의 기치를 안 내리는 거예요. 보통 저래 되면 나는 보수가 아니고 뭐 중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수를 혁신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고맙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계속 뭔가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김재섭 의원 그리고 이준석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 세 분이만 모인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과 지난 15일 날 저녁을 같이 했답니다. 또 오세훈 시장이 그 전에는 또 다른 분들과도 저녁을 많이 먹고 또 오세훈 시장이 대선 이후에 행보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김용태, 김재섭, 이준석 거기에 오세훈 요 만남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저 잘 몰라요. 잘 모르세요? 근데 나는 왜 뺐을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게 최고위원인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었고요. 그 약속에 왜 없었냐고요, 우리의 그러니까 나는 왜 빠져인 거죠. 워낙 네 사람이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 모임을 보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많이 조급한가 보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 1년이 안 남았거든요. 예비 후보 기간 빼면 지방선거 이제 7개월,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당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TK의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되고 있고 또 김용태 위원장이 5대 개혁안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도 다시 한번 서울시장 나가야 되는데 지금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번 대선에서 서울에서 완전히 패배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그리고 혹은 뭐 보수의 미래 세대라고 불리는 그 3명의 의원들을 데려다가 당신들이 희망이다.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응원의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 대표님도 이 만남은 좀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통적으로 그 네 분이 서로 인간적으로 좀 친하죠. 네, 맞습니다. 특히 2021년 오세훈 보궐시장 서울 당선 때 이준석 씨가 그때 무슨 홍보 담당을 했잖아요. 네, 유세차 담당도 그 이후에 했었고 상당히 근데 만났다고 하니까 인상이 좋더라고요. 네. 그런 인간적인 바탕을 깔고 만나니까 이게 무슨 이해관계로 만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과 이준석 의원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전당대회가 향후 있다고 하면 개혁신당과의 통합 논의까지 함께 해야지 보수 혁신에
그런 바람이 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중간에 이기인 최고가 큰 한숨을 쉬었는데. 선거 때도 단일화로 그렇게 괴롭히더니.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해. 이 선거가 끝나도 이제 통합으로 괴롭히니까 이게. 그만 좀 해. 그럴 생각 없고요. 이준석은 이제 보수가 회생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국민의힘이 회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아니거든요. 예. 이준석 전 대표의 머릿속에 국힘은 없다. 국힘은 없고. 국힘의 단어는 제 없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힘은 없고 국힘이 보수로 대표되는 보수는 더 이상 끝났다. 진짜 보수는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강하게 있을 겁니다. 사실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의 강, 탄핵의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뗏목도 못 만들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준석은 통합이나 단일화, 연대 이런 거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보수의 재편을 본인 중심, 개혁신당 중심으로 하는 것을 아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세훈 시장을 만났을 거예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조 대표님은 그래도 이 가능성의 예술이다. 정치는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기인 최고께서는 절대 아니라도 웃었지만 조 대표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건 국민의힘이 먼저 변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이 먼저 변하면 근데 뭐 아까 가능성이 낮은지 모르지만 김재섭 당대표 이렇게 되고 나면은 그다음에 개혁신당과의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이 와중에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그 하와이 비가 알리는 데서 오늘 귀국했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 귀국했다고 하는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과 이준석 의원이 또 신당 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유튜브가 아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제 신당 창당해 주세요라고 이제 그 댓글을 달았더니 홍준표 전 시장이 네라고 긍정적으로 답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또 이준석 전 대표와도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이제 이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준석, 이재명 양자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귀국하면서 나라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어제 김대식 의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을 탈당한 거지 정계를 은퇴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기인 최고. 국민의힘을 탈당을 하셨다면 뭐 개혁신당에 오신다면 저희가 막지는 않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 성질 자체가 젊은 사람들과 격의 없이 항상 토론하고 항상 그 눈높이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저희 당에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매개체 역할을 해서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한다거나 통합을 한다라는 건 너무 선 넘는 얘기고 사실 저는 오히려 홍준표 시장님 아까 오세훈 시장처럼 명태균 특검 때문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녹록치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요즘 국민의힘을 향해서 사실 저주를 퍼붓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막 그 82년대 나온 초코바까지 얘기하면서 못생겨도 맛은 좋아. 제가 그때 세상에 없었던 때거든요. 제가 84년생이니까 그걸 굳이 사진을 찾아가지고 못생겨도 맛은 좋아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헌사한다는 것은 나 좀 살려주소. 나 이제 특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의 정치적 생명력이 어디까지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니까 나 좀 살려주소라는 구명 요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반대로 듭니다. 그런가요? 자, 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전 시장 역할론에 대한 상당히 비정하게 이야기하시네요. 뭐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근데 뭐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이제 젊은 보수를 밀어주는 후견인 역할을 해야 되고 전면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랄까 이분은 아직도 이제 에너지가 넘치시고 그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국민 통합으로 나라 안정됐으면 좋겠다. 새 정부가 정치 보복 말고 국민 통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오후에 이제 귀국하고 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해서 해석해 주세요. 홍준표 시장에. 그러니까 저는 전당대회 때부터 뭐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약간 추파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 시장이. 네. 근데 기존에 이제 본인이 후보가 되지 않았을 때부터 국민의힘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진짜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신당 창당까지는 아니어도 이제는 정말 홀가분하게 정치에서 이제 일선 떠나면서 그냥 평론적인 삶, 평론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저렇게 막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명태균 특검이 사실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 같이 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을 향해서도 뭐 후원자 내지는 본인에 대한 어떤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올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약간은 눈치 보기 하는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G7 정상회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굉장히 위중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급하게 귀국한 상황이죠. 자, 일단은 정상 외교의 시작 영상을 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공군 1호기를 타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국하는 장면이죠. 예, 출국하는 장면인데 저 장면을 보고 이제 진짜 정권이 교체됐구나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호주 총리와의 대담 장면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You're very kind. 친절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는 대한민국 한국 전쟁 당시에 아주 많은 수의 파병이 있었고 어쨌든 그 공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아남아서 오늘날 이렇게 한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 호주 총리와 또 한담하는 장면도 언론에 공개되긴 했는데 이 장면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조 대표님. 우선 호주 총리한테 네. 6.25 때 도와주었다고 이거 인사하는 게 참 좋네요. 예. 공군을 제일 먼저 파병을 했습니다. 호주가. 그래서 그때 예.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데 하늘에 전투기가 날아다니면 호주기라 그랬어요. 호주기 이렇게 불렀는데 그래서 호주 수도 캔버라에 가면은 그 아주 큰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전 관련 전시가 많이 돼 있는데 그걸 잊지 않고 언급한 것은 상당히 근사하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인데 또 이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잘생기셨다라는 말씀해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긴 최고도 말씀. 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다양한 어떤 정치권에서 큰 기대를 가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성과를 가져와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이 옵저버격의 참관이었었고 G7에서 뭔가 발언권이 있거나 의결권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국 정상들에 대해서 풀었어야 되니까 잠깐 나와가지고 인사하는 정도로만 해도 우리가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어떤 공백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어떤 외교나 정상 국가들의 어떤 다양한 소통 채널을 복원했다라는 그 자체 메시지를 주는 것만 하더라도 전 큰 어떤 성과라고 전 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호주 총리를 대상으로 이렇게 외모 평가도 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서 뭐 이 부분은 평가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G7 회의에 참석하는 게 사실은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러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날짜까지 잡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총리하고는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급하게 귀국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결례 아닙니까, 그죠? 빠져버렸는데 지금 워낙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아마 돌아가면은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들어서 참전을 할 거냐? 참전이라고 해서 뭐 육상을 보내는 게 아니고 벙커 버스트라든지 지하로 들어가서 핵 시설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무기를 제공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중동에서 일어난 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중동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연동이 돼가지고 한반도 한국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피해가 생겼잖아요. 정상회담 예정됐다가 이게 깨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동안 6개월 동안 우리가 국내 문제를 가지고 워낙 이렇게 심각하게 다투다가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 이 사태를 굉장히 주시해야 됩니다. 이게 또 석유값과 연관이 되고 유가와 그게 뭐 주식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작심을 하고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데 전투기 200대가 지금 동원됐는데 단 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지금 테헤란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란 레짐 체인지까지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포지션도 그리고 이란은 또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언론이라든지 우리 지도층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가 이란의 완전한 그
비핵화를 원한다라고 이제 이란의 최후 통첩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란과 북한은 가깝고 그렇죠. 또 어떤 핵 기술 관련해서도 뭔가 그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여태까지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도 뭔가 또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이번에 이스라엘이 사상 최대 규모의 참수 작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메이는 최고 실력자니까 남겨놓고 그 밑에 있는 군사 사령관들을 계속 죽이지 않습니까? 예. 참모총장 죽인 다음에 이번에 후계자가 지명되니까 오늘은 그 후계자까지 죽였어요. 예. 그리고 핵 기술자를 한 10명 정도 암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 지도부를 지금 공포에 떨게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대북 핵 방어 전략 중에 3축 전략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참수 작전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는 상당히 면밀하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한미 공군이 합치면은 이스라엘 정도의 타격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사실은 이스라엘 모사드 그 정보 당국이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온 그렇죠. 결과로 이제 오늘 이렇게까지 온 상황이긴 한데 이긴 최고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가 그러니까 뭐 있을지. 한미 정상회담까지 성사가 됐다면 가장 좋았을 텐데 예. 이게 사실 뭐 야당의 일각에서는 왜 눈 뜨고 코 베었냐 뒤통수 맞았다 또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상황의 특수성은 사실 그렇죠. 예,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게 워낙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정세가 심상치가 않고 또 급거 귀국한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자기 트위터에 올린 것을 보면 Iran cannot have a nuclear weapon, 그러니까 핵 무기 절대 가질 수 없다. 그리고 I said it over and over again. 난 계속해서 얘기한다. 테헤란 공격을 계속 예고하고 있는 상태라서 워낙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탓할 이유도 없고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상황의 특수성은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이 좀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미국도 우리 정부에 이제 양해를 구해왔다라고 대통령실이 추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뭐 한미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상한 기류다라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국제사회의 기류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정부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전략을 짜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2주밖에 안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실 또 국무총리 주요 인선도 발표를 하고 며칠 전 또 장마 초기 상황에 대해서도 네. 발표한 메시지들 보면서 좀 평가가 나고 있습니다만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제 그러지 않아도 고위 공직을 맡았던 사람들 모임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예. 한 8명이 앉아 있던데 그중에 이재명 후보 찍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조 대표님과 또 친한 지인이시 하는 이야기가 일머리가 있는 대통령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오, 일머리 의미 있네요. 일머리.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머리가 있는 대통령이란 말을 마지막으로 제가 썼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머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지역 활동도 잘하셨고. 청계천 복원 그리고 서울시내 교통체제 개혁을 말씀 없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큰 계획을 하면서 말씀 없이 한다는 게 유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 세 사람은 일머리를 몰랐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머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분이 성남시장, 지자체장을 했기 때문에 지사 한 것하고 그리고 워낙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리고 실용주의 또는 실리주의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인상은 상당히 좋고 그게 여론조사로 지금 반영돼 가지고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율이 한 60%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평가 일머리. 자, 이긴척은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시장 때 했었던 모습이 그대로 좀 대통령까지 올라와 있어요. 재난 대비 풍수에 대비 그 민방위복을 입고 회의를 하는 모습을 그대로 대통령까지 가져간 부분이 있는 건데 본인이 의도한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은 칭찬에 인색해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2주 차지만 허니문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흘밖에 안 됐고 평가하기 아직 어렵고 다만 지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끝낸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되고 국회 군대를 끌고 들어갔었던 그 장면이 국민들 뇌리 속에 아주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와대 경내에서 구내식당 밥만 먹어도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을 거예요. 이전 정부와 확실하게 대비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머리가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지만 왜 이렇게 인선과 관련해서는 일머리가 없는가. 인선. 인사. 네, 국무총리 인사. 지명자 내지는 지금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대통령도
그리고 국무총리도 비서실장도 대변인도 모두 다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게 계엄과 비교했을 때, 계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다소 약과처럼 보이지만 국격의 문제거든요. 네. 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이 법을 다루고 법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한 나라의 도덕성 지수가 계속해서 내려간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실 좀 우려가 된다.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좀 봅니다. 그럼 이긴 최고는 증거 없어요? 없습니다. 아, 드문 경우인데요. 무전과. 아니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지금 전과자거든요. 저도 없습니다. 저도 물론 없어요. CBS 직원 저도- 대부분이 조 대표님도 없으십니다. 없습니다. 조 대표님도 없습니다. 근데 네. 가장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죠?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은 앞에 대통령들이 잘못했는데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물론 삼아야 되겠지만은 예. 진짜 성공하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것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예. 그 부분도 사실은 초기 출범 모습은 문재인 정부 시절과 좀 약간 비슷해요. 예. 어떤 인사하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관심 많고 또 박수를 보내는 초기 시작과 굉장히 유사한데 향후 100일 이후에 또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냐 연말 정도에 또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라커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 대표님, 이기인 최고 두 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